나는 김현숙 63이다. 요즘 사람들은 63이라는 나이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 아직 젊으시네요. 그 말에는 애매한 위로가 섞여 있다. 완전히 늙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대할 건 끝났다는 뜻. 안녕하세요. 야단 목련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일 가득한 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웃어 보인다. 웃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몸은 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시작하기엔 조심스러워졌다는 것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45이었다. 아이 손을 놓은 지 얼마 안 됐고 남편의 등은 아직 따뜻했다. 그땐 허리가 고닫고 밤이 짧았다. 지금은 아침마다 몸을 하나씩 깨운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운다. 마치 오래 닫아둔 창을 조심히 여는 것처럼. 이 집은 나와 함께 늙어왔다. 대리석 바닥은 윤기를 잃었고 복도는 사람이 없어도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안다.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다. 조용해서 사람의 숨이 더 또렷해진다. 사람들은 나를 가정부라고 부른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가정부라는 말에는 역할이 있다. 경계가 있다. 그 경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20해 가까이 지나자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집에서 일만 한 게 아니었다. 살아버렸다. 회장님은 박태준이다. 사람들은 그를 10조 재벌이라 부른다. 나는 그 숫자를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회장님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느린 사람. 그분이 들어오면 공기가 낮아진다. 말이 줄어들고 집이 커진다. 그 커진 공간을 사모님은 평생 혼자 견뎌왔다. 사모님은 이서정이다. 젊었을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노년의 얼굴은 화려해지지 않는다. 사모님은 고와진 게 아니라 얇아졌다. 말도 웃음도 몸짓도 마치 조금만 세게 만지면 찢어질 것처럼. 나는 그 얇아진 등을 매일 보며 살았다. 그날 밤도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저녁은 일찍 끝났고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라디오를 켜고 이불을 정리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63의 밤은 생각이 많다. 새벽 3시 사모님 방에 불이 켜졌다. 나는 그 불을 보자마자 알았다. 이건 몸이 아파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 그 불은 늘 마음이 먼저 켜졌다. 연숙 씨, 문을 열자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음은 없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사모님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나와 닮아 있었다. 너무 커. 사모님은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 말은 웃음도 아니고 한숨도 아니었다. 오래 참다가 몸 밖으로
밀려나온 말 같았다. 이 집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시간이. 사모님은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듯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3의 말은 급하게 받으면 상처가 된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건 추한 고백도 위험한 부탁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점으로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조용히 깨달았다. 사모님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먼저 나를 흔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앉아 있었다. 아, 이건 오래 걸리겠구나. 63이 되면 사람은 이런 걸 안다. 힘든 말은 천천히 온다는 걸. 사모님의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겹쳐진 손등 위로 핏줄이 보였다. 나도 저런 손이구나. 나는 사모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손이 이렇게 얇아졌을까? 연숙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사모님보다 내가 먼저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사모님은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때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괜히 깊이 들어가지 마. 넌 가정부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힘이 없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의 말은 그저 그랬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 너무 흔한 말.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혼자 살고 아프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하지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다. 외로움에도 침묵에도 연숙 씨는 혼자잖아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나 혼자예요. 근데 그게 왜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너무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밤이 너무 길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래요. 밤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더 멀리 간다. 이미 끝난 일들, 하지 않은 말들, 다시 오지 않을 것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났던 사람.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었다. 잊는 게 아니라 접어두었다는 게 더 맞겠다. 부탁이에요. 사모님이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마음은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이 아니라 함께 견뎌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칼이 아니었다. 차라리 지친 사람이 내미는 손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도덕을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옳고 그름 같은 것들. 대신 이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혼자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잔인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집은 여전히 컸다. 너무 커서 사모님의 말이 이제야 내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내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김현숙, 너 아직 살아있잖아.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아직 멈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내 외로움을 처음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까까지는 익숙했던 조용함인데 그날은 달랐다. 마치 집 전체가 내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았다. 이럴 때 사람은 자꾸 몸을 느낀다. 이불이 닿는 감각, 숨이 오르내리는 속도, 심장이 괜히 크게 뛰는 느낌. 왜 이러지? 나는 나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사모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함께 견뎌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명령처럼 자꾸 되돌아왔다. 함께 그 단어가 유난히 오래 남았다. 나는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63이 되면 사람은 이런 걸 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마음은 이미 늦었다는 걸. 거울 앞에 섰다. 오래 보지 않던 내 얼굴, 주름은 늘어났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다. 아직 있네. 무언가가 없어진 줄 알았던 여자의 얼굴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손목을 잡아보았다. 맥박이 분명했다. 살아있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무서웠다. 남편 생각이 또 났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 사실은 기대하면 다시 잃을까봐 겁이 났던 거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면 욕망도 사라진다고. 그건 틀린 말이다. 사라지는 건 욕망이 아니라 표현할 용기다. 나는 그 용기를 오래 접어두고 살았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망가뜨릴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 다음엔 다른 생각이 뒤따랐다. 아니면 살게 할까?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팠다. 이건 병이 아니라 눌러두었던 감정이 움직일 때 나는 통증이었다.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던 얼굴. 그 얼굴은 내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늙어야만 서로를 보게 될까? 그 생각이 가슴을 쳤다.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집이 숨쉬는 소리였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갑자기 알았다. 이 집은 너무 컸고 그 크기를 사모님 혼자 견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나는 이미 한 발을 내딛고 있었다. 아직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김현숙, 너 정말 다시 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했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왔다는 뜻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결단은 내일 해도 된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결단은 행동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왔다. 늘 그렇듯 나는 가장 먼저 일어났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까지의 시간은 항상 같았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다. 사모님 방문은 닫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열려 있었을 시간. 나는 괜히 발소리를 줄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조심스러워졌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언가가 놓여 있다. 그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사모님은 조금 늦게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단정했고 옷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침 드세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침묵은 버티는 침묵이었고 오늘의 침묵은 알아버린 뒤의 침묵이었다. 그때 회장님이 식탁으로 들어왔다. 박태준 회장.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분은 늘 그렇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은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연숙 씨,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쩐지 허락처럼 느껴졌다. 차 한잔 하시죠.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 서재는 늘 같은 냄새가 났다. 나무, 책, 오래된 종이. 회장님은 의자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예전에도 이렇게 마주 앉은 적은 많았다. 하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자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회장님은 나를 보지 않았고 나는 그분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로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연숙 씨는 회장님이 말을 꺼냈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집에 오래 있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한마디에 20회가 다 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그 말만 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고마움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기억이 불쑥 튀어나왔다. 젊었을 때의 나, 아이를 재우고 부엌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던 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던 뒷모습, 그때의 나는 이미 외로웠다. 다만 그 외로움을 참을 힘이 있었을 뿐이다. 언제부터 나는 외로움을 참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눌렀다.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이가 들면 말을 하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사람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이야기였고 동시에 내 이야기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선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관계는 선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진다. 서재를 나왔을 때 사모님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충분했다. 그날 하루 내내 집은 같았고 사람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느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서로가 알아버렸다는 걸. 밤이 되자 나는 내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젊었던 나, 그 사진 속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에도 외로움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 말자. 아직 결단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단을 미루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침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나를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호칭은 같았지만 톤이 달랐다. 연숙 씨, 예전에는 이를 부르는 소리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확인하는 소리였다. 사모님은 더 이상 나를 오래 붙잡지 않았다. 부탁도 설명도 줄었다. 대신 눈을 마주칠 때 고개를 먼저 끄덕였다. 마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회장님도 달라졌다. 아주 미세하게. 말이 늘지는 않았다. 표정도 같았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졌다.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게 배려라는 걸 나는 알았다. 아침 식탁에서 회장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날도 같았다. 하지만 내가 찻잔을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리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다시 제 쪽으로 밀어주었다. 아주 조금. 그 행동 하나에 나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사모님은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자신을 관찰했다. 걸음걸이, 손의 위치, 시선이 머무는 시간. 너무 가깝지 않은가? 너무 멀지도 않은가? 63세. 이런 계산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일을 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부엌 한가운데서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인가? 그 질문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날 오후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다. 오늘은 좀 일찍 쉬세요. 명령이 아니었다. 배려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경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사모님은 저녁 무렵 차를 마시다 말했다. 연숙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리하지 말아요. 그 말은 걱정이었고 동시에 선택권을 나에게 돌려주는 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사모님. 그 말 속에는 예전과 다른 뜻이 들어 있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내 방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다만 내 자리를 내가 정했다. 나는 작은 선을 하나 마음속에 그었다. 이 선을 넘을지 말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누가 밀어서 넘지는 않겠다고 결정했다. 사모님의 외로움도 회장님의 침묵도 내 안의 갈증도 모두 진짜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이건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망치지 않기 위한 선긋기다. 그 생각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아직 결단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계는 거부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날 아주 늦게나마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지 않았다. 어떤 방울은 급했고 어떤 방울은 미루듯 떨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조금 느린 날이 되겠구나. 아침에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바로 알았다. 오늘은 괜찮지 않은 날이라는 걸. 말수는 줄었고 고개를 들 때 목이 조금 늦게 따라왔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변화. 하지만 이제는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보는 것도 달라진다. 회장님은 계단을 내려오며 난간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다는 걸 먼저 말하게 하는 건 노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연숙 씨, 회장님이 나를 불렀다. 차를 서재로 부탁하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투에는 조금의 피로와 아주 약간의 의지가 섞여 있었다. 아직은 혼자 버텨보겠다는. 서재에 들어가기 전 나는 잠시 멈췄다. 찻잔을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상하게 손이 따뜻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생각이 아직 문장처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형태는 있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 있었다. 비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유리에 맺힌 자기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비가 오네요. 말을 꺼낸 건 나였다. 회장님은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짧은 대답 뒤에 숨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본능처럼 알았다. 지금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순간, 잠깐만, 회장님이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 없었다. 붙잡음도 아니었다. 그저 도망치지 말아달라는 기색이었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완전히 기대지 못했다. 가슴 위로 손이 올라갔다. 어지럽군요. 그 말이 방 안에 가볍게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가벼움을 믿지 않았다. 나는 한 발 다가갔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했다. 괜찮을까, 안 될까? 그런 계산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 조금 열겠습니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창을 살짝 열었다. 비냄새가 들어왔다. 눅눅한 공기와 젖은 나무 냄새, 사람이 살아있다는 냄새. 회장님은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려 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연약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나를 편하게 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빗소리, 시계소리, 숨소리. 그 사이에서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 질문보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나이가 되니 괜찮은 척하는 게 제일 힘들더군요. 그 말은 자기 고백이었고 동시에 도움 요청 같았다. 아주 조심스러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한마디를 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잠시 멈췄다. 회장님은 나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부담도 없었다. 그저 알아차림이 있었다. 아, 이 사람도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날 우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내 숨을 들었다. 숨이 편안했다. 그제야 마침내 문장 하나가 완성됐다. 그래도 괜찮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걱정해도, 이 나이에 마음을 움직여도, 이 나이에 나를 다시 느껴도 그 허락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아주 단단하게.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용기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날 나는 나에게 아주 늦은 허락을 해주었다. 의사가 다녀간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성질이 달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조금씩 조심스러워진 느낌. 회장님은 서재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차를 다시 올릴지 말지 잠시 고민했다. 괜히 들락거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게 이미 달라진 점이었다.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책 넘기는 소리도 기침도.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차, 다시 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다. 그 안에는 피로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은 의자에 완전히 기대지 않았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기댈 줄 모르는 자세.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다. 나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찻잔이 놓이는 소리에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연숙 씨, 회장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에는 사과도 명령도 없었다. 다만 부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놀랐겠소.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놀랐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사실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분을 향한 건지 나 자신을 향한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조금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회장님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정도의 진실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잠시 말이 끊겼다. 나는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책들은 여전히 정돈돼 있었고 시계는 제 시간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만 공평하네. 그 생각이 불쑥 들었다. 이 나이가 되면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다. 말을 이어가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깨지 않는 것도 대답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의사가 회장님은 한 번 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별일은 아니라고 했소. 그 말에는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기색이 짙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가정부의 말처럼 들렸겠지만 그 안에는 다른 마음도 섞여 있었다. 당신이 사라질까봐 무섭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은 잠시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은 깊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었다. 연숙 씨는 회장님이 말했다. 늘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았지요. 그 말에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분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놓게 했다. 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습관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게 하더군요. 그 말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회장님이 나에게서 위로를 원한다기보다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거리면 괜찮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지 않았다. 열어둔 채로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심장이 이상하게 차분하다는 걸 느꼈다. 의사의 말도 사모님의 눈빛도 회장님의 숨도 모두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현실 안에서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회장님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노크하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이번에는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했다. 사람의 마음은 다가갈 때보다 물러설 줄 알 때 더 분명해진다. 그날 나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다. 이불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그건 누가 내렸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몸은 이미 자기 자리를 찾은 뒤였다. 회장님의 숨이 내 목 옆에서 느껴졌다. 가깝고 느리고 의식적인 숨. 그 숨결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말을 줄였다. 말을 하면 지금의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말 대신 숨과 체온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회장님의 손은 내 등 뒤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손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나는 그의 가슴 쪽으로 얼굴을 조금 기울였다. 머리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의도는 분명했지만 조급하지는 않았다. 회장님의 몸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리고 다시 안정되었다. 그 반응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지금 이건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밤은 시계를 지운다. 특히 이 나이의 밤은 더 그렇다. 연숙 씨,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이미 많은 걸 지나온 뒤였다. 지금 불편하진 않소? 그 질문은 몸보다 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이 말을 기댄 채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괜찮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회장님의 팔에 힘이 아주 조금 들어갔다. 꽉 앉는 힘이 아니라 놓치지 않겠다는 힘. 그 밤의 체온은 뜨겁지 않았다. 대신 지속되었다. 사라지지 않는 온기였다. 어느 순간 회장님의 숨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 몸이 긴장을 내려놓았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게 더 정확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은 혼자일 때의 감정이다. 그는 내 이마에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입을 맞췄다.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인사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나는 그 끝을 묻지 않았다. 끝을 묻는 순간 이 밤이 정리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숨을 들으며 잠과 깨어 있음이 경계에 머물렀다. 얼마 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리를 다시 잡기 위해서였다. 회장님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내 움직임을 알아챘다. 여기까지면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네. 나는 그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스스로 느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옷을 정리하는 손도 차분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은 조용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맑았다. 선을 넘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괜찮다. 이제는 확실했다. 선을 넘은 뒤에 남는 것은 열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다는 기억이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전환점이었다. 아침은 늘 같은 순서로 온다.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창을 조금 연다. 그날도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몸의 중심이 어제와 달랐다. 서두르지 않았고 숨을 숨기지 않았다. 주전자가 끓기 전 나는 잠깐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오늘은 어떤 얼굴로 이 집을 지나갈까? 그 질문은 불안이 아니라 정돈에 가까웠다. 사모님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 쪽 자리, 아침빛이 얼굴의 한쪽만 비추는 자리. 그 빛은 부드러웠고 무자비하지 않았다. 사모님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그래서 더 달랐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식탁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사모님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서두르지 않는 시선. 그 눈빛은 묻지 않았다. 의심도 분노도 호기심도 없었다. 대신 이미 정리된 사람의 눈이었다. 사람이
오래 생각한 끝에 도달한 자리의 눈.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어젯밤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 아침의 선택이었다. 사모님의 손이 숟가락을 잡았다. 손등의 혈관이 잠깐 도드라졌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아주 짧게 멈췄다. 그 멈춤이 이 아침의 중심이었다. 사모님은 숟가락을 내려 밥을 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아무 일도 없음이 이 집의 방식이었다. 연숙 씨, 사모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도망칠 틈이 없었다. 오늘 날이 맑네요. 그 말은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제 보이는 것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다. 네. 내 대답은 짧았다. 길게 말하면 설명이 되고 설명은 변명으로 오해받기 쉽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밥을 씹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아주 조금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서로의 마음을 대신했다. 사모님은 중간에 한 번 더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다. 아까는 알아차림이었고 이번에는 결정이었다. 그 눈빛에는 이런 문장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그래야 모두가 산다. 나는 그 뜻을 정확히 읽었다. 사모님은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그게 가장 분명한 선택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사모님은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를 밀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손으로 받쳤다. 그 사소한 배려가 이 집의 리듬이었다. 연숙 씨, 사모님이 다시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 말은 휴식의 허락이 아니라 속도의 권한을 돌려주는 말이었다. 네. 나는 그 대답을 하며 마음속에서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다. 내 속도는 내가 정한다. 사모님은 창 쪽으로 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빛이 식탁 위로 더 깊이 들어왔다. 그 빛은 숨길 게 없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사모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이 아침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안다. 그러니 각자의 하루로 가자.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그릇을 정리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이 아침은 특별하지 않았다. 누군가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 화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아침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어떤 아침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앞으로의 날들을 조용히 정리해 둔다. 그날 아침 사모님의 눈빛은 모든 질문을 끝냈고 나는 그 끝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 회장님이 나를 부른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아침의 정리는 이미 끝났고 집은 다시 자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름은 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서재문은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모호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회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 의자 두 개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다. 그 배치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가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앉으세요, 연숙 씨.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의자의 감촉이 또렷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피하려는 침묵이 아니라 정리하는 침묵. 어제와 오늘을 나는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소. 그 첫 문장이 이야기의 방향을 정했다. 이 나이에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싶소. 그 말 다음에는 여지가 없었다. 나는 연숙 씨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겠소. 그 문장은 천천히 또렷하게 공기 속에 놓였다. 머무를 이유도 떠날 이유도 증명해야 할 것도 만들지 않겠소. 그는 한 문장씩 쌓아 올리듯 말했다. 다만 함께 있는 동안은 존중하겠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조건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건 숨기지 않는 관계요.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관계도 아니요. 그 문장은 이 집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사모님에게도 세상에게도 연숙 씨에게도. 그는 잠시 멈췄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소. 나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말은 나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말이었다. 나 역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삶을 누군가의 곁에 저당 잡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없었던 일처럼 지우지도 않겠습니다. 그 문장이 내가 서 있는 위치였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하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는 연숙 씨를 소유하지 않겠소. 그 단어가 분명히 나왔다. 그리고 연숙 씨 역시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정확한 분리였다. 그 순간 나는 이 관계가 비밀도 거래도 도피도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그럼에도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곁에 있어준다면 그건 선택으로 받아들이겠소. 나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내 마음을 확인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기대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저도 선택으로만 여기겠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우리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했다. 서재를 나서며 나는 이 집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정확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며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와 가까워졌지만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63세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른의 관계라는 걸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른의 관계란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느냐에 가깝다. 그날 회장님은 관계를 정의했고 나는 그 정의 안에서 나를 지켰다. 그 이후로 이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기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아침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작됐다.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창을 조금 연다. 사모님은 창 쪽 자리에 앉았고 회장님은 말없이 신문을 펼쳤다. 나는 그 사이를 오갔다. 그릇을 놓고 차를 따르고 필요한 만큼만 머물렀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도 과하게 확인하지도 않았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을 굳이 알려 하지도 않았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 되었다. 사모님은 나를 더 이상 불러 세우지 않았다. 대신 눈을 마주칠 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 신호는 늘 일정했고 과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나를 특별히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불렀다. 연숙 씨, 그 부름에는 항상 같은 결이 있었다. 의존도 아니고 거리두기도 아닌 신뢰였다. 우리는 함께 있되 엉키지 않았다. 가까웠지만 서로의 삶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이 집은 다시 정돈된 소리를 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했다. 연숙 씨,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떠나라는 말도 붙잡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당신의 시간이 여기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 대답은 망설임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회장님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존중이었다. 시간은 서두르지 않고 흘렀다. 몇 해 뒤 나는 이 집을 떠났다. 큰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때가 되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사모님은 문 앞까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서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말에는 모든 말이 다 들어 있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나와 잠시 나를 보았다. 연숙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살았소. 그 말이 작별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산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창을 연다. 누군가의 리듬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아침. 가끔 그 집을 떠올린다. 사모님의 눈빛, 회장님의 침묵, 그리고 그 밤의 선택. 그 선택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도 외롭지 않게 만들지도 않았다. 대신 나를 나로 남게 했다. 63세. 사람은 사랑을 새로 배우지 않는다. 다만 자기를 지키는 법을 조금 더 정확히 배운다. 나는 그 집에서 여자가 되었고 그 집을 떠나 사람으로 남았다. 돌아보면 그 선택의 의미는 단순했다. 누군가의 삶에 기대지 않고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곁에 있었어도 자기 삶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조용한 공존은 포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용기였다. 몇 해가 지난 지금 나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주 조용히 확신한다. 나는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한다. 연숙 씨가 그릇을 내려놓던 순간 소리가 조금 달랐다. 사람은 숨길 수 없는 걸 그런 데서 드러낸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릴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질투는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집의 무게를 나 혼자 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연숙 씨를 붙잡지 않았다. 그 사람은 붙잡히면 부서질 사람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어떤 선택인지 알았다. 우리는 이상한 합의를 했다. 말로 하지 않은 합의. 서로를 망치지 말자. 몇 해가 지나 연숙 씨가 이 집을 떠났을 때 나는 문 앞에 서지 않았다. 배웅은 끝을 만든다. 나는 끝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 여자를 떠올린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그 사람은 내 남편을 가져간 적이 없다. 그 대신 내가 나로 버틸 수 있게 곁을 나눠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게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어떤 여자는 사랑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신 무너지지 않게 서로를 세워준다. 젊을 때의 사랑은 증명하려 했고 노년의 사랑은 지키려 했다. 노년의 성은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손을 잡지 않아도 곁에 있는 법, 소유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안다. 그 조용한 선택이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